잘 가라, 박정희. 잘 가라, 박정희.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대통령을 향한 총구, 그리고 3명의 서로 다른 인물. 누군가는 이념을 위해,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역사의 뒤편에서 얽히고 뒤틀린 그들의 이야기.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못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968년 1월 16일, 북한 개성의 124 특수부대. 이들은 전쟁 전 남한으로 침투하여 대한민국에 혼란을 주고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날 124 부대원들은 훈련을 마치고 다음 날인 1월 17일, 대한민국의 완전 무장 상태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밤에만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을 한 뒤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휴식을 취할 계획을 세운 124 부대원들. 이들은 낮에 무덤을 파헤쳐 들어가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한의 날씨 속에 땅을 팔 수가 없어서 파주에 위치한 삼봉산에 수경지를 설정했습니다. 124 부대원들은 이때 첫 번째 위기를 맞았는데요. 바로 나무꾼 우씨 형제들이었습니다. 124 부대원들은 우씨 형제를 자신들의 수경지로 데려가 먹을 것을 챙겨주며 우리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북조선 혁명당원이요. 6개월 뒤에 다시 내려와 통일시킬 생각이요. 라고 말한 뒤 우씨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124 부대원 한 명이 저 민간인들을 빨리 처단합시다. 우리를 신고할 수도 있지 않소. 라며 이야기했지만 불쌍한 남조선 인민을 쓸데없이 왜 죽여야 하오? 라고 말하는 124 부대 대원과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31명의 124 부대원들은 우씨 형제를 살려둘지 죽여야 할지를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3표와 반대 18표로 우씨 형제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우씨 형제를 살려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를 신고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통일 후에 너는 경기도지사로, 너는 파주 군수로 임명해 주겠어. 이 뭔 개소리야! 그렇게 우씨 형제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공산당 입당 원서를 작성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씨 형제는 바로 근처 파출소로 가서 저희가 방금 간첩을 봤어요. 31명이었고요. 우리 국군의 옷을 입었지만 계급장이 없고 총도 달랐어요. 이렇게 신고하게 됩니다. 한편 124 부대원들은 어두워진 후 바로 청와대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각 우리나라에는 경계태세가 발령됩니다. 이때 군경을 합산하여 19,213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죠. 하지만 124 부대원들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24 부대원들은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경은 시속 4km 속도로 작전을 펼쳤던 반면 124 부대원들은 30kg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산악지형을 시속 10km로 달려서 우리 군과 경찰이 수색을 한 곳은 이미 지나가고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경이 124 부대원들을 수색하던 사이 124 부대원들은 이미 청와대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124 부대원들은 바바리 코트로 갈아입고 청와대를 300m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서장과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이들을 수상히 여겨 검문 검색을 실시했는데요. 당신들 어디 소속 누굽니까? 작전 중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CIC 대원들이야.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니 저리 꺼져. 안 되겠어. 이 사람들 전부 포박해. 그때 그들 앞에 접근 중인 시내버스. 아, 지원 병력이 벌써 도착했구나. 작전은 실패구나. 이제 우리 목숨이라도 건져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해. 시내버스를 국군 병력버스로 착각하고 버스와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작전 개시! 이 과정에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현장에서 전사하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운전사가 다쳤습니다. 124 부대원 대부분은 각각 흩어져 국군과 전투를 벌였고
그들 중 한 명인 김신조 인민군 소위가 모든 무기를 버리고 자폭용 수류탄 한 발만 가지고 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을 좁혀 다가오는 국군에게 결국 발각되었고 끝내 수류탄을 버리고 투항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경에 의해 체포된 김신조는 침투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습니다. 라고 대답해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주민등록증인 신분증이 생겨났으며 두 번째로 휴전선에는 철책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비군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유격훈련이 생겨났으며 화생방 훈련도 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이때 복무하던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보복을 위해 684 부대가 창설되었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거의 성공에 가까웠던 1.2.1 사태의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974년 일본. 한 남성이 일본 파출소를 몰래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일본 파출소에서 무언가 확인하며 훔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권총 2정과 실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권총과 실탄을 왜 훔쳤을까요? 일본에는 제1교포 단체가 2개 있습니다. 이 2개의 단체는 국적에 따라 소속이 달라지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제1교포는 민단 소속으로, 북한의 국적을 가진 제1교포는 조총련 소속이 되는 거죠. 이날은 민단과 조총련 2개의 제1교포 단체가 교류를 위해 단합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민단 소속의 한 남성에게 조총련 소속의 중년의 남성이 접근합니다. 동무, 우리 정치적 이념을 떠나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겠소? 이 중년 남성의 이름은 김호룡. 김호룡은 민단 소속 젊은 남성에게 남북의 화해 분위기도 좋으니 이념을 떠나 친하게 지낼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호룡은 이 남성을 포섭하고 세뇌시켜 북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데요. 이 젊은 남성의 이름이 바로 문세광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은 일본 파출소에서 훔친 권총 1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날은 8.15 광복절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이 평화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총성이 울렸습니다. 바로 문세광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문세광으로 인해 이날 유경수 여사와 합창단 여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4달 만에 문세광은 사형이 확정되었고 3일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문세광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육여사와 죽은 여학생의 명복을 저승에 가서도 빌겠습니다. 저놈들에게 속아서 이러한 과오를 범한 나는 바보였으므로 사형을 당해도 당연합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체제에 맞서 부마 민주항쟁이 한창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독재 정권을 쥐고 있었던 박 대통령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민주항쟁의 심각성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의 말에 반발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차지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만 명 희생시킨다고 그까짓 거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이 말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경호실장이란 놈이 그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각하께서는 왜 저딴 놈을? 10월 26일 저녁 6시. 박 대통령은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종로의 궁정동 안가 나동으로 모았습니다. 이때 일이 터지는데요. 차지철 이 건방진 놈.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경호실장 차지철과 박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쏜 것입니다. 그 이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육군본부로 향했습니다. 정승화 육참총장은 부장님,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방금 그 총소리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며 대답한 김재규 중정부장. 자신이 한 행동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계원 비서실장입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의 진술로 김재규 중정부장은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육군본부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김재규 중정부장은 당당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무덤에 올라설 정도로 아직까지 내 도덕과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독재 정권을 끝내려고 했다는 김재규 중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 박 대통령이 서거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12.12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본문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